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매우 유명하고 간단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KNN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념, 즉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어떤 가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 컨셉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원리, 즉 그 알고리즘의 손실함수와 최적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알고리즘의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의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변수를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종합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번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인스턴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사례 기반 학습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사례 기반 학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데이터 전체의 패턴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 즉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들만 찾아서 그 유사한 데이터들의 특성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의 레이블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기반 학습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할 필요가 없이 즉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부분만 예측해내는데 그 알고리즘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KNN의 이 KNN은 K Nearest Neighbor이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로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특성을 가지고 그 새로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그런 방법으로 이런 분류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KNN이 분류해내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와 몸무게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은 성별을 나타내는데요. 파란색은 남성, 빨간색은 여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각각의 여성인지 남성인지 맞추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KNN은 이런 경우에 전체 데이터의 학습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의 근방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새로운 데이터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과 같이 확대해서 한번 뉴 데이터를 봤을 때요. 뉴 데이터 근처에 우리가 K가 1이라고 봤을 때 이 뉴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데이터 샘플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의 샘플의 속성이 이 새로운 데이터의 속성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그림과 같은 경우처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데이터가 빨간색, 즉 여성이라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도 여성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K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K를 3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new 데이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이터 샘플을 3개를 찾게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1개, 2개, 3개의 데이터 샘플을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찾았을 때 1개의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여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2개의 데이터 샘플은 파란색으로 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데이터 샘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 3개의 샘플 중에서 파란색, 즉 남성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K의 개수에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 new 데이터의 근처에 있는 K개의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 K개 데이터들의 비율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의 속성을 판정하는 방법이 KNN 알고리즘의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귀, 레그레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여기에 다시 이제 똑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별을 맞춰 이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키와 몸무게에 따른 비만도라고 하는 실제적인 연속적인 값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new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new 데이터의 비만도는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는 방법을 KNN 알고리즘을 활용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KNN 레그레션도 앞서 설명드렸던 KNN 클래시피케이션과 동일하게 요 K를 우리가 입력하게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K를 3이라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새로운 new 데이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3개의 데이터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3개의 데이터의 값을 보면 첫 번째는 23.8, 두 번째는 21.6,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1의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KNN 알고리즘의 그 회귀는 이 주어진 3개의 데이터들의 값의 평균 값을 이 새로운 new 데이터의 값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KNN 레그레션이 새로운 데이터들을 예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KNN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즉 컨셉이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어떤 K개의 값을 지정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과연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깝다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수치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KNN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학습이 필요 없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별도의 코스트 펑션이나 최적화 기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K를 깨 유사한 가까운 데이터를 찾기 위한 그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어떤 코스트 펑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점 사이에 거리를 계산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부르는데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첫 번째 축에서의 차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74 빼기 162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62 빼기 뭐 52, 65인데 62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각 숫자의 차에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우는 값으로 우리가 거리를 계산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흔히 많이 부르고, 이번 데이터 같은 경우, 샘플 같은 경우에는 약 15.62 정도의 거리가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는 많이 적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맨해튼 거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택시 거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의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유클리디안 거리처럼 가장 가까운 이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직선 혹은 수평된 관계로만 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마치 어떤 거리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몇 블럭을 지나가야 되는지 그 블럭 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한 블럭,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한 블럭 가세요 라고 하면 총 우리는 두 블럭을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유클리디안 거리로 할 경우에는 루트 2가 되겠지만 맨하탄 거리로 할 경우에는 2라고 하는 값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이러한 좌표를 가지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4 빼기 162 하면 12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65 빼기 52 하면 13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거리는 25. 이것도 잘못 계산이 됐네요. 총 25의 맨하탄 거리를 갖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앞서서 우리가 계산해봤던 유클리디안 거리랑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클리디안 거리나 맨하탄 거리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지 않아서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뭐 표준화 거리라든지 마할라노비스 거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상관거리,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거리라든지 타니모토 거리 이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자주 쓰는 개념은 아닐 텐데요. 알아놓으시면 향후에 어떤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드시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굉장히 잘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 표준화 거리와 마할라노비스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하되 단순하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방향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데이터셋을 봤을 때 이 데이터셋이 원의 모양이 아니라 이런 어떤 타원의 형식으로 우리가 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좀 길게 퍼져 있고 이쪽으로는 좀 짧게 퍼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 지점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을 계산을 했을 때 유클리디안 거리로 계산을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패턴을 보면 이쪽으로는 원래 길게 좀 뻗어져 이제 길게 흩어져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 이쪽까지의 거리보다 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조금 더 이상하게,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본래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이 패턴을 유클리디안 거리에 반영을 해주는 방법이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가 A라고 하는 점, 여기가 B라고 하는 점이라고 봤을 때 A라고 하는 지점보다 B라고 하는 지점의 거리가 더 멀게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들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상 지점이라든지 특이점들을 발견해낼 때 이 거리들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KNN 알고리즘을 쓸 때에도 이 마할라노비스 거리나 혹은 표준화 거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상치에 대해서 좀 더 강건하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관거리나 타니모토 거리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데이터들의 어떤 순서나 패턴들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즉 유사도라고 하는 걸로 거리를 판단한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패턴이 이런 식의 패턴을 시계열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패턴은 이런 반대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타니모토 거리나 상관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데이터들 간에는 서로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상관거리나 타니모토 거리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간 사이즈 크기는 작지만 이런 동일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타니모토 거리나 상관계수의 거리는 굉장히 작게 나오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들의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 유사한 정도를 거리로 표현할 때에는 이 상관거리라든지 타니모토 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리들은 사실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고요. 또한 서브 콘텐츠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KNN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앞선 머신러닝 모델의 구성에 대해서 구성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모델의 설계 조건에 반영되는 변수로서 모델의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KNN에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디스턴스의 종류, 즉 거리의 종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클리디안 거리, 혹은 맨하탄 거리, 마할라노비스 거리, 혹은 타니모토 거리, 이런 다양한 종류의 거리를 우리가 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나 회기선이 이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턴스의 종류도 매우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K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뉴 데이터 혹은 결정 경계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K를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건 이 KNN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K는 1, 그러니까 한 개의 이제 그 근방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값을 결정할 때와 그 다음에 K는 50개, 그 다음에 K는 200개를 가지고 각각 분류한 이런 결정 경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K1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 경계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점들조차도 하나의 결정 경계를 만들어서 분류를 하는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정확하게 분류가 될 거기 때문에 어큐러시가 100%, 즉 1에 가깝게 만들어지겠죠. 매우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결정 경계를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을 할 경우에는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결정 경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큰 패턴 밖으로 벗어나 이제 디테일한 패턴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는 파란색 구간이지만 빨간색으로 판정되는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기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어큐러시가 감소하게 되는 전형적인 오버피팅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K가 작을수록 오버피팅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 극단으로 우리가 K를 200개,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지금 키운 겁니다. 200개로 키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디시전 바운더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근방에 있는 200개의 데이터의 평균 혹은 비율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값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매우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매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심플하게 거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오차, 그러니까 에러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못 분류된 빨간 점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못 분류된 파란, 이제 빨간 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셋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어큐러시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둘 다 너무 낮게 나오는 전형적인 언더피팅 현상이 이 K를 크게 할 경우에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값, 어느 적정한 값인 K는 50이라고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시전 바운더리의 어떤 복잡도가 K는 1일 때보다 약간 더 심플해지고 반대로 K는 200일 때보다는 약간 더 복잡도가 올라간 형태를 보실 수 있죠. 이걸 보시면 이 K는 200일 때보다는 잘못 분류된 이제 점들이 포인트가 매우 줄어들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K는 1일 때만큼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런 결정 경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전히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이런 이제 어큐러시를 확보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잘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KNN 알고리즘은 K 값을 이용해서 오버피팅 혹은 언더피팅 이 일반화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K를 우리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회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분류에는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K는 반드시 홀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왜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한 K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샘플들을 구해서 그 데이터 샘플들의 비율을 가지고 마치 투표하듯이 그 새로운 데이터의 레이블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K가 짝수일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레이블을 결정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KNN 클래시피케이션, 즉 KNN 분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K를 홀수로 넣어줘야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다음은 Weighted KNN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Weighted KNN은 뭐냐면 매우 이건 되게 직관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하다, 매우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 실제 뉴 데이터를 K를 3개를 해서 뉴 데이터로부터 가까운 점 3개를 찾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점은 이 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로 3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까운 점은 8이었고 세 번째 가까운 점은 10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그냥 이전의 KN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3개 중에 2개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뉴 데이터도 파란색으로 우리가 판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약간 억울할 수 있죠. 뭐냐면 이 2개의 점보다 빨간 점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도 빨간 점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매우 가까울 경우에는요. 그래서 적용된 게 이 웨이트입니다. 이 웨이티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이제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웨이트를 1분 디스턴스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앞에 곱해주는 거죠. 샘플의 개수에다가 각각 샘플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빨간색 같은 경우엔 거리가 3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는 9분의 1, 즉 0.111이 되고 여기에 우린 데이터 샘플이 하나니까 1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데이터 샘플은 8이었기 때문에 웨이트는 64분의 1이 되고 이게 하나니까 1을 곱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가 10이었으니까 웨이트는 100분의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1을 곱해서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0.111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0.026이 나옵니다. 결과를 보면 웨이트를 주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빨간색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네요. 여기서는 2가 더 큰 값이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를 줄 경우에는 요 뉴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웨이티드 KNN 방법이고요. 이 웨이티드 KNN을 분류가 아니라 회기에 적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회기에서도 우리가 3개의 점들을 활용을 해서 뉴 데이터의 값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데이터는 23.8, 22.1, 21.6이었고 거리도 3, 8, 10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웨이트는 동일하게 디스턴스의 제곱분의 1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요. 요거는 굉장히 방법은 많습니다. 익스포넨셜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1 플러스 디스턴스 분의 1 이런 식으로 어쩌한 단조함수를 쓰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약간씩의 차이는 발생하겠지만요. 네.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냥 웨이트를 주지 않고 유니폼 디스턴스, 그러니까 어떤 웨이트도 없이 그냥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개 샘플들의 값을 더해서 이제 샘플 수로 나누는 요 평균 값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값은 22.5가 되게 됩니다. 즉, 요 new 데이터는 22.5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웨이트를 줄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값에다가 웨이트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누기를 할 때에도 각각의 웨이트 값에다가 더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웨이트를 해서 평균을 낸 값은 23.4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즉, 값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이터는 23.8과 매우 유사하지만 약간 떨어진, 실제로 우리가 거리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적절한 그런 값을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웨이티드 KNN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이 치우쳐져 있는 것들, 실제 가까운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로부터의 띄어진 거리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이제 리즈너블한 그런 결과값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티드 KNN도 매우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KNN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NN 알고리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알고리즘 매우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쉬운 이유는 바로 이제 사례 기반의 학습, 즉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한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 기반 근방에 있는 K개의 데이터들을 찾아서 이 데이터들의 특징을 가지고 요 새로운 데이터의 레이블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한, 이해하기 쉬운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 KNN 알고리즘은 이상치, 그러니까 즉 노이즈에 매우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치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모여 있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K는 3개예요 라고 만든다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3개를 잡지, 뭐 이렇게 3개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절대 이렇게 잡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상치보다 이 근방에 가까운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결정함에 있어서 노이즈 혹은 이상치에 대한 영향이 이 새로운 데이터에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웨이티드 KNN을 활용할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 이상치의 영향이 거의 반영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내 어떤 노이즈 혹은 이상치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게 이 KNN 알고리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데이터 수가 클 경우에는 이 결과값이 상당히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매우 좀 정확도가 보장된 신뢰성이 있는 그런 값들로 도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적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듬성이 있다가 뭐 여기에 하나 값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얘가 예측한 값 혹은 분류된 어떤 결과가 신뢰성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데이터 수가 이제 근처에 많아질 경우에는 요 값이 많아질수록 요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KNN 알고리즘의 장점입니다. 장점일 수도 있고요. 단점일 수도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KNN 알고리즘의 단점으로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의 단점은 데이터의 특성이 많을수록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이건 매우 당연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할 때 모든 피처마다 그 거리를 이제 계산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피처가 2개만 하더라도 뭐 여기에 우리가 주어진 어떤 새로운 뉴 데이터와 우리 근처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 간의 어떤 차를 계산해서 유클리디안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곱을 하고 그래서 더해서 뭐 루트를 씌우고 하는 방법을 쓸 거고, 이 피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할수록 계산해야 되는 계산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 즉 피처가 많아질수록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성값이 대부분 제로인 희소한 데이터, 이게 좀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 이 희소한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피처 특성값을 이렇게 얻었는데 이렇게 특성값들이 있는데 뭐 x1, x2, x3라고 할 때 우리는 원래 값들이 이렇게 쭉쭉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값들 중에 대부분이 벼 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0이라고 했지만 아예 값이 없는,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값이 있는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경우를 우리가 희소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희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근처에 참고할 만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KNN이 그 결과를 잘 도출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모델은 매우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리만 쭉쭉쭉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훈련 데이터셋이 매우 크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거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셋이 많으면 어떤 애가 가장 얘랑 가까운지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새로운 데이터셋이랑 훈련 데이터셋이 100개라고 하면 계산을 100번 해봐야 되는 거죠. 10,000개라고 하면 10,000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각각 피처 수만큼 그 계산 시간이 늘어날 거고요. 이런 만큼 훈련 데이터셋,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드를 처음에 결정한 건 매우 쉬운데 훈련 데이터셋이 크면 이제 이게 크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게 이 KNN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KNN은 매우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면 이제 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한번 돌려보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KNN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